카프카를 읽는 밤 우구효서. 그녀는 아주 밝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패션 용어를 빌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라이트 핑크 플레어 라인 실루엣을 걸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다. 지루하게까지 느껴지는 이 용어는 내가 그녀와 작별하고 대략 32시간 정도 경과한 뒤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 구내 매점에서 산 매일경제 신문사 발행 시티라이프에서 발견했다. 시티라이프를 산 건 거의 충동적인 동기에서였다. 표사에 장콕토의 연필대생인 듯한 카프카 초상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던 것이다. 을지서적 주식회사의 기업 광고였다. 서울행 버스에 올라 좌석을 확인하고 카드를 섞듯 타르륵 책을 넘기다 우연히 패션 정보란을 보았다. 색깔만 조금 달랐을 뿐 그녀가 입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옷을 옥솔이라는 탤런트가 입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X라인 실루엣이라고도 부른다.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는 디자인으로 몸의 곡선을 잘 살려주는 스타일. 날씬한 체형이 아니면 소화하기 어려우나 키가 크고 살이 찐 사람에게도 잘 응용하면 상쾌해 보인다. 부드럽고 여성답다. 그녀는 날씬한 체형도 아니었고 키가 크고 살이 쪄 보이지도 않았다. 남의 눈에 띌 만한 특징이 없는 그야말로 보통의 체구였다. 인류사 박물관 같은데 세워놓고 보통의 체구라는 팻말을 붙이기에 딱 알맞은 그런 체구였다. 그럼에도 내가 그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건 바로 그 옷 때문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녀의 옷은 상쾌해 보였으니까. 상쾌한 날에 상쾌한 옷차림이었다면 뭐 그리 돋보일 게 있었겠는가. 그런데 그날은 때늦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 오는 날의 밝은 핑크빛 원피스.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제법 굵은 빗줄기가 떨어져 내리는 삼거리에 그녀는 서 있었다. 우산이 없는 사람들은 윗저고리 깃을 정수리까지 올리고 빗물로 번들거리는 아스팔트를 가로질렀고 우산을 쓴 사람들도 바쁜 걸음으로 그녀 곁을 지나쳤다. 그녀 발치에 웃자란 풀줄기들이 길 가운데로 기어 나오고 있었다.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은 곳이었다. 얼핏 봐서는 그녀가 사람을 기다리는 건지 지나가는 자동차를 기다리는 건지 어쩐 건지 잘 알 수 없었다. 만일 자동차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녀는 아마 신고 있는 신발을 다 적시고 무릎 밑에 스커트 자락까지 모두 적셔야 할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1시간 동안 기다려봤자 이곳에서는 겨우 2대 정도의 자동차밖에 구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틀 먼저 도착한 나로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난 우산을 쓰고 있었고 반바지에 맨발의 슬리퍼 차림이었고 무엇보다 빗길을 걷는 일밖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뛰거나 총총걸음 칠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내 눈에 띈 까닭도 어쩌면 그녀가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 내 행보에 특별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적시적 걷다 보면 시선마저 느긋해져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일일이 보아낼 수 있는 거니까. 마침 그때 봉고 한 대가 빗물을 튀기며 그녀 곁을 스쳐 지나갔다. 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그녀는 멈칫거리며 주위를 산만하게 두리번거렸다. 바람이 불면서 비는 점점 굵어졌고 그녀 뒤에 어두운 숲이 서서히 몸을 뒤채기 시작했다. 바둑알 만한 개구리들이 숲에서 쏟아져 나와 아스팔트 위로 뛰어올랐다. 굳은 날의 산초는 쉬 어둡게 마련이었다. 나는 그녀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인가를 물으려 한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그러나 뜸하게 오가는 사람들조차 비 때문에 지나치게 발걸음이 빨랐고 그에 비해 그녀의 시도는 안쓰러울 만큼 미약했다. 사람이 다가오면 그녀는 결심을 한 듯 입술에 침을 바르고는 발바닥을 10cm가량 달싹거렸다. 어서 비를 그으려고 띵걸음질 치는 사람들에겐 그녀의 미세한 동작 따위가 눈에 띌 리 만무였다.
그녀의 눈빛과 멈칫거림의 낌새를 알아차리고 이쪽에서 먼저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식으로 말을 걸어주기 전에는 날이 저물도록 그녀는 누구에게도 입을 열지 못할 것 같았다. 저 사람은 말을 걸기에 충분할 정도로 느리게 걷는구나라고 그녀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나는 일부러 슬리퍼 뒤축을 끌며 빗길을 걸었다. 일기예보를 미처 듣지 못했던 걸까? 비 오는 날 저런 옷차림이라니? 그렇담 그녀가 들고 있는 멋진 우산은 또 뭐란 말인가? 아니, 난 무엇보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낯설단 말이야. 저와 비슷한 색깔의 옷은 물론 많이 봐왔지만 어쨌든 저건 굉장히 낯선 색상이거든. 단순히 밝은 분홍이라고만은 할 수 없어. 광택 소재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사람까지 낯설어 보이잖아. 그녀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난 나도 모를 묘한 기분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고 주위에선 습습한 냉기가 피어오르고 날은 점점 어두워진다. 숲은 검은 머리를 풀어헤치며 바람에 흔들리고 인적 드문 산마을의 젖은 풀 위에 낯선 입성을 몸에 걸친 묘령의 한 여인기를 잃고 홀로 서 있다. 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사람이라곤 그녀뿐이었다. 걸음을 멈출 수 없었으므로 그녀 곁을 지나쳤다. 잔뜩 분을 발랐나 싶었는데 원래 피부가 그렇게 흰 모양이었다. 27쯤 됐을까? 몇 가닥의 붉고 가는 실핏줄이 그녀의 한쪽 뺨에 드러나 있었다. 내 눈은 그것까지를 보았다. 피부가 흰 것도 그냥 흰 게 아니라 옷의 색상이 그렇듯 아주 낯선 흰색이었다. 저 그녀가 입을 떼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치려 했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 무얼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건 내 방식이 아니었으니까. 그녀는 나를 불러놓고 몇 초 더 머뭇거렸다. 나는 그녀의 분홍색 옷과 흰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쪽이 대흥사로 가는 우마를 무척 아끼는 여자로구나 생각하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오르는 게 보였다. 내가 묵고 있는 모텔이 바로 대흥사 입구에 있었으므로 대흥사라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 그녀는 15m 남짓 거리를 두고 내 뒤를 따라왔는데 무척 느린 걸음이었다. 숙소 입구를 들어서며 슬쩍 돌아봤을 때는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가 70m쯤 벌어져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모습은 빗줄기에 가리워져 얼굴이며 옷매무시의 윤곽이 분명치 않았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옷을 벗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다. 해남의 친구가 준 창부 타령 카세트 테이프를 3분 동안 듣다 꺼버렸다. 바르가스 요사를 12페이지 읽고 1층 식당으로 내려가 저녁으로 전복죽을 먹었다. 지독하게 맛이 없었으나 두터운 사기 그릇에 반 넘어 담긴 전복죽을 깨끗하게 먹어치웠다. 집을 떠나면 뭐든지 끝까지 먹어치우는 게 나였다. 계곡 쪽으로 큰 창문을 낸 2층 바에 들러 홍차를 마셨다. 아무리 봐도 모텔에서 가장 쓸만한 곳은 그곳뿐인 것 같았다. 마지막 한 모금을 남겨놓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가 다 탈 때까지 어두워져가는 계곡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다시 방으로 올라온 나는 소파에 누워 전날 그리다 만 대흥사 건물 배치도를 연필로 손질하기 시작했다. 실제론 단층인 장경각을 목탑 형식으로 개조하고 그곳 5층에다 사경실을 앉혔다. 사경실 남쪽으로 작은 창을 하나 내고 나니 졸음이 쏟아졌다. 여백에다 이곳 창문으로 2사람이 떨어져 죽는다라고 메모한 뒤 잠속으로 떨어졌다. 아침에 눈을 뜨니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아내였다. 3달 걸으면 연재를 끊을 수도 있대요. 나는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대흥사 건물 배치도를 발가락으로 집어 올렸다. 곧 된다고 해. 다 됐다고 해. 아내는 내 양말과 속옷 걱정을 했고 나는 아이들 잘 노느냐고 물었다. 언제 올라올 거냐고 아내는 다시 물었다. 곧 올라간다고 대답했지만
아내가 믿지 않길 바랐다. 병원엔 가요? 생각났다는 듯 아내가 물었고 병원? 응. 가봤어. 라고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내 귀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적어도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랬다. 처음엔 중이염이었고 나중엔 고막도 붓고 어쩌고 했는데 꾸준히 치료를 해서 오래전에 다 나았다. 의사는 분명한 어조로 더 이상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의사의 말이었다. 난 아직도 오른쪽 귀가 대단히 불편한 것이다.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귓속이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끼고 하다가 중이염이 됐다. 중이염을 자가 진단하는 내 방식이란 간단하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목소리가 낯설어지는 것이다. 내 목구멍을 통해 발화된 음성이 전혀 타인의 것처럼 느껴지면 영락없는 중이염이었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를 소독하고 자외선인지 적외선인지 하는 걸 잠깐 쏘이고 엉덩이에 아주 뻐근한 주사를 맞으면 곧 나았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장마철도 아닌데 재발했고 통 낫지를 않았다. 3일이면 충분했던 것이 올해는 석 달을 넘게 다녀도 좋아지질 않았다. 해남 친구가 두고 간 르망 승용차를 몰고 모텔을 나섰다. 당초에는 대흥사에 들러 배치도를 마저 완성할 생각이었으나 큰 길에 들어서자 마음이 바뀌었다. 근처에 김영랑 생가가 있다는 얘기를 언젠가 해남 친구에게 들은 기억이 났다. 낯선 지역이었으나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지도에만 의지해 영랑의 생가를 찾기로 했다. 될 수 있으면 대흥사